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원나라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당의 몰락 이후 5대 19의 혼란을 거쳐서 송이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는가 했지만 5대 19의 혼란 속에서 성장한 북방 유목민족이 결국 강력한 유목 제국을 건설해서 계속해서 한족의 왕조였던 송을 위협했었죠. 그래서 요와 송의 대립, 이어진 금과 송의 대립이 있었고 결국 이 금과 송, 서하, 토번 등을 싹 쓸어버린 나라가 바로 원이었었죠. 하지만 이 원의 전성기도 그리 길게 가진 못했고요. 결국 이 몽골 원나라의 이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그런 민족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한족 농민들의 반란이 잇따랐어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잇따랐고요. 그래서 이제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 농민 봉기가, 이 농민 반란군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 홍건적은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따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고려까지 침략을 해서 두 차례나 침략을 해서 고려 수도가 함락되는 등의 위기를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한족 농민의 반란으로 원나라는 무너져 내렸고요. 그렇게 그 농민 봉기로 인해서 수립된 나라가 다름 아닌 조선과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었던 명입니다. 명나라죠. 그리고 명의 건국자 다름 아닌 정말 여러분 흑수저 오브 흑수저. 정말 이 농민 가운데서도 가난했던 빈농 출신의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 홍무제. 홍무는 여러분 연호고요. 연호를 따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왜냐하면 명나라 때부터는 하나의 황제가 하나의 연호를 썼기 때문에 그 황제가 썼던 연호에다가 뒤에 황제를 뜻하는 제자를 써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원장이 썼던 연호가 홍무였기 때문에 홍무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 태조는 아시다시피 시호죠, 시호, 묘호. 이제 군주가 묘자리에 들은 다음에 불러지는 호칭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자, 주원장은 한족으로서 한족의 국가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명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고 나서 국가를 어떠한 컨셉에 따라 운영했을지를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가 상식적인 거냐? 일단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은 몽골인들의 국가였죠. 자, 몽골인들. 반면 명은 한족의 국가였습니다. 한족의 국가를 되찾자, 다시 수립하자라는 명분으로 등장한 국가거든요. 자, 여러분, 이 몽골로 대표되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수업 가장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어떤 이해가 부족했냐면, 특히 이제 몽골인들, 유목민들은요, 한족이 갖고 있는 농경에 대한, 농사에 대한 애착심을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원나라 시대 때 이 지주들은 대부분 몽골이었는데 그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을 상당히 가혹하게 수치했어요. 한족이 땅과 농사에 갖는 그런 애착심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수탈했죠. 농사.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여러분, 한족이 무려 한나라 때부터, 기원 전부터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한 사상이 있었죠. 뭐예요? 유교 사상이죠. 자, 여러분, 유교가 중국 역사상 가장 전통사회에서, 이 중국 전통시대에서 가장 쇠락했던 시기가 있다면 다름 아닌 원나라 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유교 사상이 전혀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원나라였고요. 그래서 이 시대 지식인들, 한족의 지식인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른바 입신양명, 출세를 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죠. 정치 군사권은 몽골인들이 독점해버렸으니까 출세의 기회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삼국지 연인이, 수호전인이 이런 소설이 유행했던 때로 다름 아닌 원나라 때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게, 쫓아내고 등장한 게 명이니까 주원장이 가졌던 목표는 뭐겠어요?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원나라 때 몽골의 통치하에서 피폐했던 농촌을 다시 되살리고 농촌을 회복하고, 이게 또 뭐겠어요? 유교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겠죠. 여기서 연결된 게 뭐예요? 농촌의 무너진 농촌을 회복하기에 실시된 게 바로 이갑제라고 하는 농민 자치 제도가 되겠고, 농민들에게 자치적으로 농촌의 운영을 맡긴 겁니다.
이갑제. 이갑제. 그리고 유교질서를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겠어요? 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과거제 다시 부활했죠.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유교가 유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유교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버린 겁니다. 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출세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유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제 정비하고 그리고 유교를 공부하는 학교를 세운 거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리학을 지배인형으로 다시 못 박았고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6가지 가르침이라고 하는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제정해서 보급했어요. 야 너네 유교적 삶을 살아라. 이제 몽골인들의 시대,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 한족의 시대. 알지? 오케이, 한족의 시대 뭐야? 우리가 상징하는 건 농경, 유교 이거 두 가지잖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좀 기억해 두시고 세부적인 사실들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한족 문화의 회복을 외쳤잖아요. 몽골 풍속, 원나라 시대가 근 200년 가까이 이어졌으니까 없어져야죠. 요거는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갑제 실시까지. 그리고 송대 이미 완벽하게 구축됐던 황제 독재 체제를 명나라 때 다시 한번 강화시킵니다. 명나라 때 이 주원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대입하자면 국무총리격에 해당되죠. 이낙연 총리, 물러난 이낙연 총리,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총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세균 총리, 그런 제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상 황제가 넘버1이라면 재상은 넘버2죠. 넘버2 자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재상에게 약간이나마 가는 권력을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원장은 이 황제권을 강화해서 재상제도를 없애고 육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켜버렸습니다. 재상들이 모여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명나라 황제들은 행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홍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명나라 황제 중에서 동아시아사에서. 바로 그게 누구냐면 명의 3대 황제였던 영락제입니다. 2대 황제는 홍무제의 손자고요. 3대 황제였던 영락제는 홍무제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손자, 아들 순으로 제위했어요. 이상하죠? 찬탈한 겁니다. 찬탈했어, 영락제가. 자기 조카의 황제 자리를 뺏어버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 누구 포지션이에요? 조선 세조 포지션이죠. 그래서 찬탈에서 등장한 황제가 되겠고, 이 사람 여러분, 원래 이 명나라가 처음 수도가 어디였냐면, 중국 난징이었거든요. 난징이었는데, 이 영락제, 이름이 주체인데, 주체인데, 이 주체는 베이징 지역의 왕이었어요. 베이징 지역의 왕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른 다음에 자신의 세력 기반이었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수도는 쭉 베이징이 된 거죠. 자, 그럼 영락제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찬탈했죠, 찬탈. 제위를 뺏었어.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을 지니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항상 비슷해요. 이 명분에 있어서 약점을 지니고 있는 군주들이 골몰하는 건 뭐겠어요? 부족한 명분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박정희 소장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조국 군대와 반공을 위해 나섰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쿠데타로 인해서 차지한 이 정권의 부족한 정당성을 이제 보완하고자 경제개발에 착수했듯이 이 영락제도 자신의 부족한 이 명분을 보충하고자 엄청난 정복활동을 감행하기 시작해요. 자, 정복활동. 자, 이 북쪽에 쫓겨나있던 몽골 원정을 떠나고 베트남을 다시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한편 각 주변 국가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과 이 명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본도 역시 밑에서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제 명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영락제의 대외 활동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정화의 원정이죠. 정화. EXID의 그 정화가 아니라요. 자,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위대한 세 명의 고자가 있다 그랬죠. 위대한 세 명의 고자. 그 세 명의 고자 가운데 두 명은 한나라 때 고자들이죠. 사마천, 최륜.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영락제 때의 환관이었던 정화입니다. 정화. 그럼 정화는 무슨 일을 했길래 세 명의 위대한 환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가? 영락제의 명을 받들어서 명예 국력을 과시하고 명예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유치하고자 바닷길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해서 무려 어디까지? 동아프리카까지 간다 이거죠. 자, 그걸 여러분 우리는 정화의 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인도양까지 명나라의 세력이 크게 확대가 됐던 건데요. 문제는 이 이후에 이런 중국의 진취적인 해양 정책이 자치를 감추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결국 돌아선 나머지 결국 나중에 19세기 이후에는 유럽에게 바다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정화의 원정을 나서는 그런 진취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이후에는 해금 정책, 야, 너네 바닷가 근처로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게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폐쇄적.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의 대외 교역이라든가 이런 걸 엄격히 금지시켰어요. 야, 대외 무역을 하는 건 오로지 우리 정부의 주관 하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한다라는 정책이 해금 정책이에요. 이게 여러분 청나라 때까지 이어져요. 청나라 때까지. 여러분 혹시 세계사 배웠나 여기까지? 광둥 체제라고 어차피 나중에 배우니까. 조공 무역만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무역만 허가한 거고 자유기보로. 사무역은 절대 허가 안 해준 겁니다. 물론 계속 이루어졌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대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중국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중국은 일단 여기서 끝나고 이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러분 중국에서 송, 그 다음에 원, 명 이렇게 쭉 가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은 참 편해요. 뭐냐면 딱 고려 하나입니다. 딱 고려.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존재했을 뿐이에요. 송, 원, 명 중국에서 막 지고 필 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고려는 47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려의 침략을 해온 이민족들만 하더라도 정말 끝이 없죠. 일단 고려를 침략했거나 고려와 대립했던 이민족들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사에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누구부터예요? 우리 위에서 나왔잖아. 허란. 그 다음 누구예요? 여진. 그 다음 누구예요? 몽골. 그 다음 누구예요? 홍건적과 외국.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각각의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 고려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랐다. 이거 안 배웠죠? 저랑 한국사 하는 사람은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란이 한창 침략했을 시기 고려의 지배층은 호족이었고요. 호족은 진취적 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고려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한 자부심이 있죠.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 쳐들어와? 감히 우리한테 세자를 보내고 우리한테 너네한테 납작 엎드리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 호족이 계속해서 호족 가운데 일부가 과거와 음서제를 통해서 몬골 귀족으로 변신했죠. 몬골 귀족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띠기가 쉬워요? 보수적 성향. 가진 걸 잃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고려의 압박을 가해오자 가진 게 너무 많았던 몬골 귀족의 이 보수적 성향 그리고 현실적 인식, 금은 강하고 고려는 그에 비해 약하다라는 현실적 인식 바탕으로 결국 금에 대한 사대를 하게 되죠.
저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다가 몬골 귀족이 결국 무신들에 의해서 박살이 난 다음에 이 무모하기까지 한 무신들은 이 몽골의 압력에 침략에 맞서서 항쟁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무신들이 몽골과의 항쟁 과정 속에서 몰락해버리고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른바 권문세족, 권력 있는 가문의 세력 있는 족속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 원나라의 간섭기가 이어지죠. 그죠? 요 부분.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이 고려는 이 외부 이민족에 대한 침입에 대해 달리 대응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대외관계의 변화입니다. 자, 고려 대외관계의 기조는 여러분 고려의 정체성이죠. 북진 정책이야. 여러분 고려가 왜 고려예요? 고려란 뜻은 어떤 뜻이에요? 고구려란 뜻이에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 국가 이름을 고려로 바꾼 적도 있어요. 고구려 이퀄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의식이 확고했다고요. 그럼 고구려를 계승했으면 뭐가 필요해요? 고구려가 예전에 호령했던 만주 지역의 영토를 되찾을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진출해야 돼. 북진 정책. 근데 북에 누가 있어요? 거란 있잖아. 그러니까 거란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고려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 거란과 적대시하니까 누구와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적은 나의 프렌드, 친구죠. 거란과 대립 중이던 송가는 친하게 지내야지. 그게 당연한 거고요. 송의 선질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고려 초의 정책은 북진 정책에 기반을 한 친송 반거란 정책.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거슬렸던 송가 전면전 해야 되는데 고려가 뒤통수에서 계속 깔짝깔짝 거리잖아. 가렵잖아. 그러니까 이 고려를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고려를 우리 거란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고려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1차 침략 때 거란이 실제 고려와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고려의 대외 정책을 수정하러 온 거다라는 것을 간파한 이 서희라고 한 사람이 혓바닥에 마술사 외교談판을 통해서 요를 구슬리죠. 야, 우리 너네 거란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너네 거란과 우리 고려 사이에 껴있는 이 여진애들이 그걸 방해하니까 우리가 국경 지역에 요새를 설치하고 여진을 쫓아낸 다음에 너네 거란과 교류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지역이 어디예요? 압록강유역의 강동 6주. 짠. 보여요? 강동 6주 6개 군사기지. 6개 군사기지를 이제 설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진, 거란 여기 보이시죠? 이때 여진이 비교적 세력이 약한 편이었어요. 거란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고려에게는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고려에게는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농기구 받아가고 때로는 귀순도 하고 관직도 받아가고 이랬던 거고요.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지했던 건데 고려가 강동 6주를 설치하고 나서 여진을 몰아내고 나서 거란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엔 거란이 진짜로 쳐들었죠. 고려 성종 때 2차 침입. 2차 침입 때는 여러분 2차 침입은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양규라고 하는 고려의 장수들이 활약을 했었고요. 결국 거란의 침략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쳐들어왔죠. 그게 그 유명한 3차 침략이고요. 소비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간감찬이 귀주 지역에서 우리 좀 전에 강동 6주 봤었죠?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귀주 지역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기주됐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한국사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서희 강동 6주, 강감찬 귀주대첩. 네, 이후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요의 조공을 결국 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란도 고려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3차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 고려와 거란과 송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평화가 찾아오죠. 피스!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혹시 모르니까 우리 국경 지역에 성 좀 쌓읍시다. 천리장성 축조했죠. 천리장성이 2개죠. 그죠? 연개소문이 고구려 때 연개소문이 건설한 이 천리장성은 만주 지역이고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세력 균형 안에 고려의 전성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 평화가 아주 오래 지속되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자, 흩어져 있던 별 볼 일 없었던 여진족의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빈번하게 고려 국경을 깔짝깔짝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열받은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기에 나섰지만 기병 위주의 부대였던 여진족에 대항해서 보병 위주의 고려군이 빈번히 패하자 결국 빡친 고려는 윤관으로 하여금 자, 이 기병 중심의 부대였던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여진의 근거지 9개 성을 쌓으니 그걸 우리는 동북구성이란다. 자,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 썰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보통 만주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냥 한반도 동북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쌓았기 때문에 동북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여진의 근거지였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근거지를 빼앗긴 여진이 동북구성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려를 침략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서 애걸복걸해요. 우리 또